우리는 이제 비행기를 타고 칠보산으로 가게 된다. 생각지 않게 비행장에서 듣게 된 평양에서 비행기를 타고 오랑까지 가는데 1시간도 걸리지 않는다. 거기서 버스를 타고 칠보산까지 가는 시간은 2시간이라고 한다. 그러니 평양에서 떠나서 3시간이면 충분히 칠보산에 도착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칠보산에 오르기에 앞서 명태라는 이름을 낳았다는 이고장의 사실 여부부터 알아보기로 하였다. 명태는 그 태평양 북부수역에 이렇게 널리 분포되어 있지만 명태를 잡아서利用 그것은 역사 기록에도 이 명천 지방에 있는 태시성을 가진 사람이 처음으로 명태를 잡았다 해서 명태의 이름을 명천 지방의 명자를 따고 태시성이라는 그 태자를 따서 명태라고 이렇게 부르게 된 사실과 우리 주변 나라들에서도 명태를 다 우리 이름을 따서 부르는 이런 데서도 알 수 있습니다. 명태에는 오랜 옛날부터 여러 가지 이름이 있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꽁꽁한 명태는 덩태라고 했고, 말리운 것은 곤태, 낚시로 잡은 것은 저태, 구물로 잡은 것은 망태라고 불렀습니다. 아니라 함 나오는 예로부터 명태와 관련해서 이런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주인님은 지주집의 모순꾼 총각이 칠보산에 나무하러 갔다가 진귀한 약재인 산삼을 캐가지고 돌아와 태서방의 집에 주었다. 모순꾼 총각이 가져다준 산삼을 먹고 태서방의 아들은 병을 털고 일어나게 됐고 태서방의 집에선 또다시 웃음꽃이 피어났다. 이 사실을 안 지주놈은 모순꾼 총각에게 산삼을 가져다 바치지 않았다고 문매를 안기게 되었고 그 오열로 하여 모순꾼 총각은 시름시름 앓던 끝에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영안 의원이 하는 말이 바다에서 나는 물고기 99가지를 먹여야 모순꾼 총각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물고기 자비를 전문하지 않는 농부였지만 태서방은 모순꾼 총각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날바다를 헤치며 갖가지 해산물들을 잡았다고 한다. 오랜 고생 끝에 98가지의 물고기를 잡아먹였는데 마지막 한 가지만은 이름 모를 물고기였다고 한다. 그래서 온 마을이 달라붙어 이름을 지었는데 명천의 태서방이 잡은 물고기라고 해서 명태라고 지었다고 한다. 태서방이 잡은 99번째 물고기인 명태를 먹고 모순꾼 총각이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는 것이 바로 명태와 관련된 전설이다.
이력서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이 조선봉건 왕조 시기 15세기까지만 하여도 이 이름 없는 물고기는 먹지 말아야 한다는 그러한 미신적인 관념으로부터 이 명태를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후 조선봉건 왕조 후기에 이 명태라는 이름이 나오면서부터 그것이 널리 통용되면서부터 명태잡이를 본격적으로 진행하였는데 그렇게 놓고 보면 명천 지방에 태시성을 가진 사람에 의해 명태라는 말이 생겨났다는 것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이 명천 땅에 정말로 태시성을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우리 한번 가보기로 합시다. 칠보산을 끼고 있는 이 명천 땅으로 탐방 비행길을 떠나면서 우리는 줄곧 이 지방에 태시성을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을 감출 수가 없었다. 그것은 태시성을 가진 사람들이 사는 경우 명태의 이름이 이 고장에서 나왔다는 옛 이야기가 허황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기 때문이었다. 이곳은 칠보산 입구에 있는 독포리의 어느 한 마을이다. 이 마을이 예로부터 태시마을로 불리웠다는 것이 독포리 사무장의 말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사무장을 앞세우고 이른 아침부터 이 마을을 찾았다. 여기서 우리는 마을의 좌상격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고장에서 나서 자란 태시로인들을 만날 수 있었다. 이 독포 일반구에 그때 집이 몇 가구가 있었댔어? 한 50가구 됐지? 한 50호. 50가구에서 한 30가구야 태가지 뭐. 아니지 그 타성에 있었다는 게 동계하고. 동계하고 체계 있고 그다음 김가 하나 있고 중자집 모래. 다 태가지. 그저 한 60%야 태가지 뭐. 전라북도 남원에서 태가 형제가 둘이 정배살이 왔단 말입니다 여기래. 그중 한 명의 이름은 맹이입니다. 맹이. 해맹이라는 사람이 와서 정착점과 청드렁 밑에 저기 어디서 정착해서 씨를 퍼쳤죠. 아마 물고기 장사를 여기서 한 그때 생활이 구차하기 때문에 저 상고면에 가서 고기를 가져다가 또 팔고 그렇게 생계를 유지했다면 그 과정에 이제처럼 그런 희귀한 물고기를 잡아서 지 얼굴을 똑똑하게 그렇지. 저 얼굴 내다가는 이게 태가가 잡혔더니 명태다 이렇게 해서 명태가 나왔단 말입니다. 그거야 금지지 뭐. 이 마을 태시로인들은 자기의 조상들이 명태라는 이름을 나온 데 대한 한없는 긍지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태시로인들은 한결같이 이 명천 땅은 명태도 명태지만 기본은 칠보산 송이보솥이라고 이야기하였다. 지대상 명천의 이 송이 산지지요 이게. 명천 송이 산지입니다. 제일 명체구이 제일 빨리 난 게 6월 20일부터 송이. 6월 20일부터 송이 나왔단 말이야. 올송이란 말이죠. 올송이가. 그래서 언제 그냥 7월 말일까지 나오고 그다음 송이가 딱 끊는단 말이야. 딱 끊고 8월 15일 지나야 송이가 또 누송이가 시작된단 말이지. 누송이가 시작돼서 어떤 때는 그 초겨울에 눈이 올 때도 송이가 그냥 올림인단 말이야. 그런 해가 있단 말이야. 그런데 그 어떻게 돼 그렇게 된지 나는 그 과학적으로 모르겠는데 저건 눈이 온 다음에도 송이 이렇게 했단 말이야. 캐는 게가. 송이버섯은 정말 듣기 힘듭니다. 송이 딸 줄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서 행방 없이 그래서 계속 이게 그다 뭐 방귀께서 어떻게 됐던 부을 수도 있고 그러나 송이를 잘 뜨는 사람들은 하루에 한 킬로 이상씩 듣습니다. 우리 그 두 사람도 아마 올라가서 데뷔할 것 같습니다. 아 글쎄 그건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 나름이기 때문에 가서 물어보면 명천 땅에 태시성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칠보산 송이보솥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기행조 모두의 흥미를 더욱 자아냈다. 그들이 하는 말이 송이보솥은 다른 보솥과 달리
나오는 것이 제한돼 있는 희귀한 버섯이기 때문에 그걸 찾기가 간단치 않을 것이라고 은근히 위협적인 암시를 했기 때문이다. 원래 송이라는 말은 소나무에서 나오는 버섯이라는 의미에서 설성자에 버섯 이자를 써서 송이라고 한다. 그런데 송이를 그냥 송이라고만 부르지 않고 버섯이라는 단어를 덧붙이는 것은 우리말에 눈송이, 꽃송이처럼 비슷한 말이 많은 것으로 해서 그것과 구별하기 위해 송이버섯이라고 한다는 것이 바로 학자들의 이야기이다. 우리나라에서 송이버섯 분포 산지들을 놓고 보면 양도, 묘양산, 금강산, 부령, 칠보산 등 전국 각지에서 송이버섯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칠보산 송이버섯을 딱 일러주고 있는가? 그래서 송이버섯이 잘 자라자면 온도, 습도, 바람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동해안 지구에 있고 해발도가 높고 그리고 울창한 수림지대를 가지고 있으면서 부직질 함량이 높은 이 송이버섯이 자라는데 가장 적합한 환경 조건을 가지고 있는 이 칠보산 지구에서 나오는 송이버섯은 품질이 좋은 송이버섯으로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이버섯이 나올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생태 환경을 가지고 있는 송이버섯 산지 칠보산. 지금이 바로 8월 말 송이 계절이라 많은 사람들이 송이버섯을 따러 칠보산에 들어갔다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송이버섯을 따는 사람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와 함께 송이버섯의 생태적 조건을 알기 위해서 칠보산으로 들어갔다. 칠보산은 내칠보, 외칠보, 해칠보의 3개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다. 산과 바다의 뛰어난 풍치를 한 품에 안은 것으로 하여 예로부터 한북금강으로 불리워온 것이 바로 칠보산이다. 세월의 풍류 속에 자기의 일만 경치를 속절없이 묻혀버리고 있었던 칠보산. 명산도 가꾸어야 제 모습이 살아난다는 말이다. 이것은 오보이 장군님께서 생전에 무려 7차례나 찾아오신 매우 뜻깊은 곳이다. 언제나 우리 조국 산천을 한가슴에 안고 사신 우리 장군님의 불멸의 용도에 의해서 오늘날 칠보산은 인민의 명성지로 세계적인 명산으로 그 이름 빛을 뿌리고 있다고 이곳 사람들은 저저마다 격정이 넘쳐 이야기하였다. 칠보산에 들어서서 우리가 처음으로 본 것은 승선대에서 내려다본 내칠보의 황홀한 경치였다. 감동이 크면 덩어리가 된다는 말이 있다. 칠보산의 경치에 반하여 입을 다물지 못하는 우리에게 이곳 강사는 칠보산이라는 이름의 유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었다. 그것은 첫째로 칠보산이 7가지의 보물을 다 합친 것처럼 귀하고 아름답다는 의미로 부른 것이고, 둘째로는 칠보 단장을 한 새색시처럼 아름답다는 의미에서 칠보산으로 부른다는 것이었다. 들어봐도 바라봐도 황홀한 칠보산 경치는 우리의 발목을 잡고 놓지 않는 것만 같았다. 그래서 우리는 칠보산에 온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하였다.
해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정말 그 수많이 찾아오는 사람들이 다 이 칠보산 경치를 보고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건 이 경치가 자연 경치 그대로 맞는가? 이거 사람이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지 않았는가고 이렇게 다 의심해할 정도로 정말 그 자연 경치의 독특함에 감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 미국인이 우리 칠보산 돌아보고 그 남긴 사실을 제가 좀 이야기한다면 내경대 명소로 내려가게 되면 우리 버살바위가 있습니다. 이거 버살바의 목 부분과 그 몸 부분이 이렇게 45도 경사로 또 목 부분은 얼마나 가늘게 붙어 있는지 정말 그 바위를 보고 그 외국인이 하는 소리가 저 바위가 어떻게 하루 이틀 수십 년 세월도 아니고 저렇게 오랜 세월 수천 년 세월 저렇게 붙어 있는지 모르겠다고 아주 그 정말 기묘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승선돼서 또 얼마나 많은 경치들이 보이니까 그 모든 경치를 다 돌아보면서 정말 자기가 사는 나라 또 자기도 세계 각국을 다 돌아다녔지만 그런 나라들의 이런 경치가 없었다는 거 이 조선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최상 최대 경치라고 우리 저곡의 아름다움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오늘날 칠보산으로는 한 해에만도 수만 명의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다. 언제 와봐도 매번 새롭게 느껴지는 칠보산의 경치는 너무도 아름다워 어디 가도 잊지 못할 것 같다는 것이 여기를 찾은 많은 사람들의 한결같은 이야기이다. 봄에도 와보고 가을에도 와보고 여름에도 와보고 겨울에도 와보는데 겨울 경치가 제일 좋습니다. 예로부터 명승들과 명산들은 명인들의 식구로 그 이름 더욱 유명해도 그러나 수많은 명산들의 글을 남긴 방랑 시인 김삿갓도 칠보산의 경치를 노래할 만한 글귀를 정내 찾지 못해서 시 한 수 짓지 못하고 하루 종일 경치 구경만 하다가 돌아갔다는 이야기가 오늘도 전해지고 있는 곳이 바로 여기 칠보산이다. 우리 그 칠보산이 우리나라 손님들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 특히 유럽,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이런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지금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지금 한결같이 터치는 소리가 뭐인가? 이런 아름다운 명산에 대해서 정말 감탄을 금치 못하고 이 협객 하나하나 길 하나하나까지 세심하게 참관도로가 들어간 데 대해서 대단히 경탄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우리의 이 칠보산을 인민의 명산, 세계 명산으로 빛내어 주시려고 생전에 7차례나 칠보산을 현지지도하신 우리 장군님이 그 숭고한 로고에 대해서 가슴 뜨겁게 돌이켜보곤 합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생전에 이 칠보산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우리 매개 탐숙로, 매개 명수증지들이 명소의 이름까지도 다 하나하나 세심히 가르쳐 주시면서 앞으로 이 칠보산 관광을 세계적인 관광으로 발전시킬 때 대한 이런 희망찬란한 이런 앞길을 밝혀 주셨습니다. 송이버섯을 따보자고 바구니까지 옆구리에 끼고 칠보산에 올랐던 우리의 걸음은 자연히 내 칠보의 경치를 한눈에 다 본다는 내경대로 향하게 되었다. 송이버섯을 한 광줄이 담는 것보다 산 경치보다 한눈에 다 담아보고 싶은 것이 바로 우리의 심정이었다. 내경대로 오르면서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것은 짐을 이고 먼 길을 떠난 애기 어머니 바위였다. 애기 어머니가 인 저 짐이 혹시 송이버섯 보따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떠올라 절로 웃음이 나는 바위였다.
내칠보의 희귀한 바위들에 대한 경탄 속에서 우리를 더욱 놀라게 한 것은 바로 이 소나무의 묘한 모습이었다. 칠보산의 소나무까지도 바위들의 뒤질새라 공작새의 신통한 모습을 펼치고 있는 것이 참으로 우리를 즐겁게 해주었다. 여기는 칠보산 내칠보의 경치가 한눈에 다 바라보이는 내경대이다. 이 세상 그 어디에도 비길 데 없는 내 나라의 명산 칠보산. 그 절경을 숨가쁘게 느껴보며 우리는 이토록 아름답고 기묘한 칠보산이기에 그곳에서 나오는 송이버섯 또한 그토록 남다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으로 가슴 부풀어 올랐다. 이거 우리 칠보산에는 우리나라 명산이 다 그러하지만은 기암괴석과 절벽이 많은 것에서 아마 유명해진 것 같습니다. 우리 칠보산에는 이름을 가진 기암괴석과 절벽만도 215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암괴석과 절벽이 깃든 전설만도 46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고른골마다 말입니다. 고른골마다 이 송이버섯이 유명해서인지 저기 천불봉도 그렇고 송이버섯 바위도 그렇고 그리고 저기 보이는 저 가마바위 절벽들이 그저 송이버섯이 방금 돋아나는 것처럼 우쭐우쭐 이렇게 버섯 모양을 형성한 이런 바위들이 많은 것에서 더욱더 유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칠보산에 송이버섯 바위가 있다는 것은 우리를 놀라게 하였다. 송이버섯 바위를 보다니 지난 개성에서의 탐방 비행길에서 보았던 인삼바위 생각이 저도 모르게 떠올랐다. 저기 산후 뾰족봉 위에 하늘 높이서 서 있는 바위를 보십시오. 인삼바위입니다. 보이죠? 바위 뼈 조각 보여요? 여기 바위 위에 축 이렇게 되어 있는. 개성의 토백이인 김현우 로인과 함께 간구하게 찾아보았던 인삼바위는 개성 땅이 명실공히 인삼의 적지, 인삼의 산지라는 것을 확언할 수 있게 하였다. 참으로 기이한 인연처럼 느껴지는 송이버섯 바위여서 그런지 저도 모르게 격정이 솟구쳐 올랐다. 이 칠보산에 송이버섯 바위가 있는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놀란 것은 이 내칠보의 바위들을 자세히 보면 모두 버섯 촌지라는 것입니다. 물론 버섯을 따기 위해 여기로 올라온 우리들의 마음이 앞선 데도 있지만 정말 보면 볼수록 참으로 신기하기 그지없습니다. 부부바위에서 남편의 상투를 자세히 보면 신통이 송이버섯이 돋아난 것처럼 보인다. 또한 배바위의 뱃사공의 모습도 가까이 보느라면 송이버섯 모양이다. 저거 버섯같이 생겼어. 진짜 버섯. 마치도 귀신의 홀육이라도 한 듯 여기저기에 칠보산이 명실공히 송이버섯 산지임을 증명하려는 듯 송이버섯 모양의 바위들이 자기의 자태를 나타냈다. 모양의 바위가 많을진데 칠보산에서 송이버섯을 따는 것은 땅 짚고 헤엄치기일 것이라는 자신심이 우리의 마음을 틀어잡았다.
승선대에서 조금 내려오느라면 우리나라 발해식이 대표적 유적의 하나인 거의 1200년의 역사를 가진 개심사가 있다. 개심사의 중심 건물인 대웅전은 조선 봉건 왕조 시기 마지막 보수를 진행했는데 그때의 단청을 비롯해서 모든 것이 현재 300여 년 동안 원상 그대로 보존되고 있다. 언제나 우리 민족 유산에 깊은 관심을 돌려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곳에 여러 차례나 찾아오시어 우리 선조들의 슬기와 지혜가 깃들어 있는 이 건물을 원상 그대로 잘 보존하기 위한 대책적 문제들과 방도들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었다. 개심사는 대웅전과 함께 산신각과 관흥전을 비롯해서 총 5개의 건물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 개심사는 오늘 칠보산을 찾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중요한 관광 지점으로 되고 있다. 이곳 강산은 우리에게 여기 칠보산 개심사에서만 볼 수 있는 아주 독특하면서도 재미있는 비밀이 대웅전 안에 숨겨져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그 비밀을 파헤쳐 보기로 하였다. 그 비밀을 안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자절구이다. 사자절구의 비밀은 이 절간에서 살던 옛 중들의 생활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고 한다. 강사의 말에 의하면 오늘날 이것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한껏 웃음을 안겨주는 것이 바로 부처의 제단 밑에 있는 비밀실이다. 우리가 파헤쳐본 사자절구의 비밀은 그곳 개심사 중에 간절한 부탁도 있고 또 현지에서 강사의 말을 직접 들어야 그 웃음의 진미를 느낄 수 있는 것으로 해서 편집 시 우리는 더 이상 전개하지 않기로 하였다. 이곳 강사는 우리에게 이 모든 비밀을 나온 것이 다 칠보산 송이보소 때문이라고 자랑스레 이야기하였다. 당시 살생을 금한다는 이곳 중들은 개심사 주변에서 나오는 많은 송이보솥을 중요한 고기 대용품으로 이용해 왔다고 한다. 이런 중들의 식생활과 연관되어 있는 송이보솥의 혜택으로 오늘날 웃음 속에 전해지는 또 하나의 이야기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사철 푸른 뿌리에서 그런지 송이보솥은 그의 유명한 의라고 씌어져 있다. 송이버섯은 옛 문인들 속에서도 많은 시적 흥분을 자아냈는데 15세기에 활약한 김시 짜게 볶아내니 빨이 시원하다.
무렵 8월이면 중들은 양념장과 밀가루를 가지고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성의를 캐서 구워 먹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맛이 천하일미여서 이 산사람들도 모두 중들이 하던 방식 그대로 송이버섯을 해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개심사에 있는 중과 함께 옛날 중들이 해먹던 방식 그대로 송이버섯 구이를 하려고 합니다. 그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 송이버섯을 십자로 가른 다음 그 안에 밀가루를 섞은 양념장을 넣고 이렇게 정이로 감쌉니다. 그리고 그 위에 진흙을 바릅니다. 그것들을 땅 위에 넣고 그 위에 장작을 쌓아 불을 지피면 아주 맛있는 송이버섯 구이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산불이 나지 않게 방화기제까지 절간에서 가져다 놓고 옛사람들이 해먹은 방식 그대로 송이버섯 구이를 하였다. 그런데 명승지관리소 지배인이 하는 말이 그런 구이보다 송이버섯의 갓을 가지고 하는 갓구이가 더 맛있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또 다른 송이버섯 구이를 보여주었다. 양반들이 이거 사천경계를 구경하면서 해먹었다는데 우리 지금 그 방법대로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렇게 송이 갓을 지금 잘라서 저기다 소금을 두르고 또 저쪽에서 지금 한쪽에서 불판을 설치하는데 이제 불판 위에 소금을 두른 저 송이 갓을 올려놓고 불을 떼면 거기에 진한 향기가 풍기는 송이물이 흐릅니다. 그걸 이제 술 한 고부 척 해서 쫙 들이마시면 그래서 온몸에 천하 그 진미를 얻는 이런 감정이 우리 손자들은 이 갓불구이를 이런 철판이 아니라 돌을 달고서 했는데 시간상 빨리 굽기 위해서 철판으로 한다고 지배인은 이야기하였다. 우리 손자들이 창조한 송이버섯 갓불구이는 방법도 간단하고 맛도 좋아. 오늘날 이 지방 사람들은 송이버섯을 캐서는 이런 식으로 많이 먹는다고 한다. 지배인의 말대로 갓이 구워지자 노란물이 우러나왔다. 자, 요 물을 마시시오. 물만 따가워서 그 물을 일단은 건 물이 안 생긴다. 이제 나오지. 물 아깝다. 아이고. 저런 것도 찍어야 되지. 또도 일단 온 것도 찍어야 돼. 처음에 시작했던 옛 중들이 하던 송이버섯 구이는 시간이 좀 걸리므로 그동안 우리는 지배인이 펼쳐놓은 송이버섯 갓불구이부터 먹어보기로 하였다. 요거 불이 나온 거죠. 요거. 기막히다. 향기가 정말 독특합니다. 꼭 닭고기 맛 같기도 하고 또 어찌 보면 게 맛 같기도 하고 참 맛있습니다. 이제 물 노란 물 나온 거. 그거 마실 때 고침이라는 거는 완전히 기가 차지면. 이제 한번 이거 이제 잡쌌으니까 저거 이제 한번 잡숴봐라. 저 맛이 없어요. 송이버섯 구이가 다 되었다. 개심사중은 이 구이 방법이 송이버섯에 이 지방의 진흙을 감싸서 굽기 때문에 맛도 별맛이고 영양가도 높다고 은근히 자랑하였다. 송이만 삭제. 송이와 양념이 이렇게 한데 어울려서 그러는지 꼭 이렇게 닭고기를 양념에 찍어 먹는 듯한 그러한 감을 줍니다. 정말 향기도 독특하고 맛도 정말 독특합니다. 자, 촬영가 선생 한번. 머리만 없습니다. 내가 진짜 맛있어요. 갓구이고 이건 이거 내려가지고 기기묘묘한 아름다운 절경 속에서 자라는 송이버섯이어서 그 향기 독특하고 그 맛 또한 이채로운 칠보산 송이버섯.
뜨던 얼음에 덕기자루 썩는다는 말이 있듯이 이대칠보의 황홀경에 빠져 벌써 2시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곳에서 이 칠보산이 송이버섯 산지임을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걸 안 이상 오늘 이 바구니에 송이버섯을 한강줄이 따보려고 합니다. 말 타면 견마 잡히고 싶다고 천하 일미까지 봤으니 기어이 송이버섯을 따보고 싶은 것이 우리 기행자 모두의 불타오르는 욕망이었다. 과연 그 어떤 신비로운 것이 자라고 있겠는지. 겠다. 송이! 어디? 해마다 송이를 많이 먹습니다. 아무래도 내가 하니까요. 세계 각지 어디든 많이 다녀봤지만 이렇게 깨끗한 바다를 제가 많이 못 봤어요. 먼저 선 침략자 도발자들은 가장 변이 정전권을